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0해가 넘은 60살 주부예요. 30을 넘긴 제 아들도 작년에 결혼을 했고 며느리는 얌전하고 싹싹했어요. 저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건강 챙기고 주말이면 아들 내외 불러 밥상 차리는 일이 행복이었어요. 사건은 그렇게 조용하고 단단하다고 믿던 우리 집 한복판에서 아무 예고 없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했는데 그 사소함이 연기처럼 집안 구석구석으로 번져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제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어요. 남편과 며느리가 장미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어느 봄비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남편 셔츠에서 평소에 맡아 본 적 없는 냄새가 났어요. 달큰한데 싸늘했고 오래되진 않았는데 묘하게 낯선 향수 냄새였어요. 저는 회사에 향수 진하게 뿌리는 사람이 있나 보내 하고 넘겼어요. 오래 같이 살면 사람의 냄새까지 다 알게 되는데 그날은 그 익숙함이 한 걸음 비켜 앉은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주 주말에 며느리가 세탁물을 맡기고 갔어요. 저는 빨래를 널다 말고 남편 와이셔츠 소매 안쪽에서 짧고 밝은 갈색 머리카락 한 가닥을 발견했어요. 우리 집엔 그런 머리칼이 없었죠. 저는 휴지에 말아버렸어요. 며느리가 다녀갔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건네는 접시에서 또 그 향이 스쳤어요. 남편 셔츠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꼭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웃는 입꼬리가 굳어졌고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며칠 뒤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손끝으로 펴보니 장미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커플룸, 현금 결제.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기운이 허리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 제일 뒤에 넣었어요. 그날 바로 따지면 제가 울면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울음이 터지면 판단이 흐려져요. 저는 제 딸도 아니고 제 며느리였으니까 더더욱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차분히 차근차근 확인해야 했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 폰에 낯선 알림이 자주 떴어요. 이름 없이 하트 하나만 떠있는 채팅창, 미리 보기에는 아버님 오늘은 괜찮으세요? 같은 문장이 보였어요. 저는 그 단어 하나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남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인데 그 말이 저 문자 속에서는 이상하게 끈적거리게 들렸어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다잡고 채팅창을 열어봤어요. 대화 이름은 비어 있었고 프로필 사진도 없었어요. 문장들은 짧고 익숙했어요. 아버님 보고 싶어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어제 너무 떨렸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스크린샷을 어떻게 찍는지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젖은 행주처럼 축 늘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그 소리마저 낯설었어요. 저는 이대로 눈 감고 살면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속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일어났어요. 이 집의 실수는 오늘로 끝낸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기록하고 내 입으로 말한다. 저는 다음날 아침 머리핀과 브로치, 영수증과 냄새, 모든 작은 조각들을 봉투에 각각 담기 시작했어요. 날짜와 시간, 어디에서 나왔는지 종이에 적어 함께 넣었어요. 겁이 나면 기록해요. 기록은 겁을 밀어내요. 그걸 그때 배웠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화요일 저녁만 되면 일정이 생겼어요. 동창 모임이야 거래처 회식이야 말은 매번 달랐지만 기가 시간은 거의 같았어요. 밤 9시 반 전후였죠. 저는 경비실에 들러 CCTV를 함께 봤어요. 경비 아저씨는 저를 안쓰럽다는 듯 보다가 조심스럽게 화면을 돌렸어요. 거기에는 밤늦게 우리 단지로 들어오는 남편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들어오기 10여 분 전 흰 패딩을 입은 여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서둘러 내려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어요. 옆모습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며느리였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본 건 잊어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결정적인 날은 조금 갑작스럽게 왔어요.
남편 지갑을 정리하다가 오피스텔 주차 정상권이 나왔거든요. 바로 어제 날짜 바로 저녁 시간대였어요. 건물 이름이 선명했어요. 저는 종이에 주소를 적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하자. 오늘 저녁 이 주소로 와줘.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 아들은 이유를 묻다가 제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었어요. 알았어 엄마. 그 한마디가 제 등을 세웠어요. 해가 지고 오피스텔 로비는 밝고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게 보였어요. 저는 촬영 준비를 하고 복도 모퉁이에 섰어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모자를 눌러쓰고 내렸고 며느리가 그 뒤를 따랐어요. 남편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지문 인식을 했고 며느리가 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찰칵하고 열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담았어요. 제 심장이 귀에 닿을 만큼 크게 뛰었지만 손은 놀랍도록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다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아들이 내렸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며느리가 어머하고 뒤돌았고 남편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와 아들을 봤어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들어가요. 오늘 여기서 끝내요. 문이 닫히고 방 안의 냄새가 저를 덮쳤어요. 세제 냄새와 샴푸 냄새, 오랫동안 쌓인 생활의 온기 같은 것이 뒤섞인 냄새였어요. 주방 싱크대 옆에는 양치컵이 2개 놓여 있었고 욕실 문틈으로 슬리퍼 2켤레가 보였어요. 냉장고에는 자석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휴지 사오기, 과일 사오기, 금요일 저녁 같은 시간 같은 호수. 제 눈이 그 메모를 또박또박 읽었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남편은 소파 등받이에 손을 얹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들은 벽을 짚고 서 있었어요. 저는 TV에 휴대폰을 연결했어요. 방금 전 도어락을 누르는 손과 옆에서 익숙하게 서 있던 남편의 모습이 화면에 크게 떠올랐어요. 말해보세요.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잘못했어요. 순간의 실수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간이면 한 번이지. 같은 영수증이 여러 장이고 같은 포인트 카드에 적립이 여러 번이야. 장미 모텔 도장까지 찍혀 있어. 이건 습관이고 계획이지 실수가 아니야. 제 목소리는 낮았고 또렷했고 떨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울먹였어요. 아버지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까지. 남편이 그제야 말을 뱉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쳤다. 너희 엄마한테 평생 잘해왔다고 그게 면죄부인 줄 알았다. 며느리가 제가 먼저 접근했어요. 어머니라고 고개를 조아렸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럼 더 나쁘지. 시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건 더 나쁘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영수증 사본, CCTV 열람기록, 오피스텔 주차, 정상권, 장미 모텔 포인트 카드 사진, 채팅 캡처 내용을 정리해 인쇄한 종이, 그리고 새로 인쇄해 온 분리서류 몇 장. 이건 사실 확인서예요. 각자 자필로 오늘 사실을 적을 거예요. 이건 접근 금지에 관한 합의서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집과 제 주변, 제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위자료 청구 예고 통지예요. 금액과 기한이 적혀 있어요. 이건 아들과 며느리 이혼 안내예요. 읽고 이해하고 서명하세요. 남편이 며느리의 손을 붙잡으려 하기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손 놓으세요. 제 목소리가 공기를 멈추게 했어요. 남편은 천천히 손을 거뒀어요. 아들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다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들아, 오늘 이 장면이 내 인생의 구덩이가 되지 않게 하자. 화가 나도 울어도 넌 진실의 편에 서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 말대로 할게. 그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날 밤 서명이 4번 찍혔어요. 남편은 상간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본인 기책 인정을 자필로 썼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 사실 인정을 적었어요. 아들은 이혼 의사 확인서에 사인했고
저는 위자료 청구 예고 통지에 도장을 찍었어요. 종이에 도장이 찍힐 때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맞아떨어졌어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종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리가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셔서 진행이 빠를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울 시간에 정리했거든요. 그날 오후 내용 증명이 며느리와 남편에게 발송됐고 은행에는 가압류가 들어갔어요. 남편 명의의 예금과 적금, 퇴직금 예정분, 투자 계좌 일부가 묶였어요. 저는 전표에 제 이름이 또렷하게 찍히는 걸 보고 어쩐지 마음이 잔잔해졌어요. 그 이름이 수십 년 동안 가족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드디어 제 이름이 앞에 나왔어요. 며느리는 며칠 뒤 저를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떴어요. 눈이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이야기 들어주세요. 저는 인터폰을 눌렀어요.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우리 집 앞에서 울지 마세요. 이웃들이 보세요. 울음으로 풀 일은 아니에요. 그녀는 계단참에 앉아서 한참을 울다 갔어요. 저는 문 안쪽에서 베개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오랫동안 제가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저는 제 발밑만 보며 숨을 세웠어요.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내가 못 가르친 죄다 하고 울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사람은 저마다 선택을 해요. 저는 제 선택을 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선택을 했어요. 오늘은 변명도 사과도 말도 길게 하지 맙시다. 종이로 정리하고 앞으로로 갑시다. 시어머니는 결국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말은 길수록 흐려지지. 그 말이 제 등을 한 번 더 세워주었어요. 아들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는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친구 집에 머물렀어요. 저는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자 아들이 스스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정리하자. 엄마가 보여준 대로 할게.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등 허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잘했다. 내 인생을 다시 세우자. 소송은 길었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이 성립됐고 위자료가 정해졌어요. 남편과 저도 이혼했어요. 우리 집은 제 명의로 넘어왔고 남편의 재산 일부는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빠져나갔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양형 이유를 읽을 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제 어깨를 스스로 지탱하며 한 줄 한 줄을 기로 받아 적는 마음이었어요. 판사의 마지막 말이 아직 기억나요. 혼인의 신뢰와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가 중대합니다. 그날 저는 법원을 나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걸렸고 저는 그 햇살 아래 제 이름을 한 번 더 마음속에 썼어요. 이제 참교육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남의 집에 소문을 퍼뜨리며 모욕 주지 않았어요. 대신 문서로, 도장으로, 조항으로, 금지와 책임으로 가르쳤어요. 며느리에게 보낸 합의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우리 집과 제 지인, 제 가족, 제 동네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않을 것. 온라인에 어떤 글도 올리지 않을 것. 향후 그 사건을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을 것. 위반 시에는 약속한 금액을 즉시 낼 것. 또 한 가지, 본인의 부모님께 사실을 직접 알리고 사과문을 낭독할 것. 며느리는 처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불만을 말했어요. 너무 모질지 않나요, 어머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너는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지. 오늘부터는 나를 그 호칭으로 부르지 마. 그리고 모진 건 내가 고른 선택이야. 나는 내 집을 다시 세우는 중이야. 결국 그녀는 모든 조항에 도장을 찍었어요. 사과문을 직접 읽었고 그 영상 파일은 변호사 사무실 서버에 보관됐어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참교육이었어요. 소리 대신 절차, 감정 대신 기록, 눈물 대신 책임. 남편에게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접근 금지 합의, 재산 분할 합의, 위자료 지급 일정, 연락 경로 제한. 남편이 몇 번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인터폰으로 한 문장만 반복했어요.
여기서 멈추세요. 연락은 변호사님께 하세요. 어느 날은 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법정에서 했어야 했고 서류에 했어야 했어요. 뒤늦은 눈물은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뒤 저는 집을 새로 정돈했어요. 남편 옷을 큰 비닐봉지에 담아 기부했고 침대 시트를 바꾸고 커튼을 빨아서 햇볕에 말렸어요. 거실에 작은 책장을 하나 들였고 그 척칸에 투명 파일들을 가지런히 꽂았어요. 그 파일들이 제 방패였고 제 칼이었고 제 벽돌이었거든요. 부엌 서랍에서 오래된 손목시계를 발견했을 때는 잠깐 멈칫했어요. 결혼 초에 남편이 사준 시계였죠. 저는 그 시계를 작은 상자에 넣어 신발장 맨 뒤에 밀어 넣었어요. 기억은 버리지 않겠지만 꺼내보지 않는 거리감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된장국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물었어요. 엄마 뭐 먹어? 된장국. 엄마다. 둘 다 웃었어요. 오랜만에 아주 평범한 웃음이었어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건지 저는 이제 알아요. 평범이야말로 최고의 사이다예요. 마음을 쭉 펴게 해주거든요. 며칠 뒤 시장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눈두덩이 붉었어요. 그녀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과는 받았어. 용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어.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남의 호칭에 기대 살지 말고 내 이름으로 살아. 그녀는 울먹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살림은 다시 제 손에 들어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열쇠고리도 바꾸고 전기와 가스와 수도 명의도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통장과 카드도 정리했고 병원 진료 기록과 보험도 확인했어요. 작은 것부터 제 손으로 하나씩 처리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밤이면 거실에 불을 하나씩 끄고 벽에 시계를 봐요.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여요. 그 리듬이 제 심장과 맞아요. 저는 속으로 한 줄을 반복해요. 앞으로의 시간은 내 이름으로 간다. 그 문장이 제 등뼈에 새겨진 것 같아요. 이웃 어르신들이 가끔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하셨어요? 난리치고 부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울음은 금방 마르고 소리는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종이에 찍힌 도장 소리는 오래가요. 기록은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기록을 믿었고 기록이 저를 지켰어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리고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 온기가 참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 자신에게 남긴 한 줄이 있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수첩 첫 장에 크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내 편이 되었다. 그 문장을 매일 밤 한 번씩 읽고 잠들어요. 가슴이 가벼워져요. 눈을 감으면 아주 작고 또렷한 소리가 들려요. 톡. 사이다가 터지는 소리 같아요. 그 소리가 제 하루를 닫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하루를 열어요. 미역을 불리고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이고 밥을 하고 제 발로 나가요. 장미 모텔이라는 단어는 이제 제 뒤에 있어요. 저는 앞으로 가요. 제가 제 편이니까요.